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어서들 오십시오, 나무님들. 여전히 무더운 한여름의 날이지만 저는 슬쩍슬쩍 스치는 바람에서 가을 친구가 곧 오겠구나 하는 힌트가 느껴지던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삶의 끝에 다다르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사람은 죽음에 이르면 그동안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것들을 털어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여태껏 품고 있었던 비밀이나 후회 혹은 참회 같은 것들도 그런 감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오늘 가지고 온 책의 제목은 지금 말하지 않으면 늦어버린다입니다. 죽음을 앞둔 28명의 마지막 편지들이 모여 있습니다. 작가 이청은 뉴욕타임즈에 조그마한 광고를 내게 되는데요. 죽음을 앞둔 분들의 유언을 모집합니다. 만약 죽기 전에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 할 수 없었다면 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지상의 비밀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해 드립니다. 절대 천국으로 가져가지 마세요. 그건 이 세상에 남겨두어야 할 몫이니까요. 당신의 비밀과 바람을 안심하고 맡긴 다음 홀가분한 마음으로 편히 천국에 가십시오. 물론 익명은 보장하겠습니다. 이 생을 떠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진실해질 겁니다. 그죠? 더 이상 거짓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뭘 위해서 그러겠습니까? 후회하는 일이나 용서를 받고 싶은 일이나 이것도 저것도 아닌 쓸쓸함조차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질 것입니다. 책을 읽어가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어떤 후회가 있을까? 나는 무엇을 참회하고 싶어 할까? 내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는 과연 뭘까? 처음에는요, 내게 남을 마지막 이야기가 뭔가 좀 대단한 것이기를 바랬었어요. 엄청 반전이 있을 만큼 놀라운 것이기를 바랬는데 천천히 후반부의 에피소드를 읽어가면서 아니다. 대단치 않았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내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그지없이 지루해졌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게 되더라고요. 2편의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이야기들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쫓으며 살아야 하는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한평생을 올가맨 말뚝을 뽑는 일. 안녕하세요. 제게 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는 누구에게도 할 수 없거든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남자든 여자든 한평생 진정으로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마음속 깊은 얘기와 비밀을 꺼내올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이런 얘기는 가족은 물론 배우자에게도 할 수 없어요. 동료들에게는 더더욱 할 수 없고요. 당신이 낸 광고를 보고 나서 마침내 제 목숨을 구해줄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았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지난주에 제 담당 의인 벨리즈가 제게 MRI 사진을 보여주며 자궁암 3기라는 단어를 내뱉더군요. 그 말을 듣고 몇 초간 멍해 있었어요. 꼭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일 거예요. 하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서는 이 사실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믿기 어려운 이상한 해방감 같은 게 뒤따라왔어요.
참 이상하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날 밤 저는 왜 그렇게 비정상적인 해방감이 들었을까 하고 제 자신에게 집요하게 물었죠. 그제야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정말 평생을 피곤하게 살았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해방되고 싶다는 제 소망은 정상적으로 보이려는 삶, 심지어 행복한 인생이라는 이면 속에 줄곧 숨어 있었나 봐요. 저는 사회적 지위만 보면 성공했어요. 컬럼비아 대학교 교육대학 교수거든요. 남들 보기에 떳떳하고 부러움을 살 만하죠. 우리 남편도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유명한 경제학 교수예요. 그리고 우리 부부에게는 엄청 잘난 자식이 둘이나 있죠. 아들은 하버드 경영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월가의 모건 스탠리 투자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딸은 예일대학교에서 영어를 전공했는데 지금은 졸업해서 롱아일랜드에 있는 사립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이번에 제가 암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 인생을 다시 돌아보지 않았더라면 여태껏 직시한 적이 없는 이 사실을 절대로 대면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신이시여, 그동안 감히 하지 못했던 말을 꺼내는 저를 용서하세요.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 중 일부는 완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살아남은 사람이 많지 않더군요. 저는 제가 오래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감춰두고 싶지 않아요. 요즘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사실 그동안 진정한 행복이란 게 어떤 감정인지 잘 몰랐어요. 저는 늘 남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에 익숙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한 모든 일들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고 특히 제 어머니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죠. 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내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예 몰랐고 생각해 본 적도 별로 없었어요. 저는 제 모든 걸 가족들에게 바쳤어요. 가족의 이미지를 지키려 노력했고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여태껏 의심한 적이 없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말도 잘 들었고 묵묵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죠. 그렇다고 조금의 유머 감각도 없이 꽉 막힌 그런 사람은 아니랍니다. 제 어머니는 과묵하시고 무시무시한 분이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까지 저를 칭찬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죠. 어머니가 한마디만 해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였어요. 어머니의 눈에는 항상 저에 대한 불만과 경멸이 가득했죠. 외모, 옷차림, 습관, 말투는 물론 제가 하는 일 모두 다요. 저는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동생은 항상 칭찬해주고 자랑스럽게 여기셨죠. 마치 자기가 낳은 유일한 아이는 동생뿐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두려워하면서 또 미워했어요. 그런데 커서 보니 제 성격이 어머니와 아주 판박이더라고요. 고집스럽고 자신을 억누르며 감정은 메말라 있고 따분하기 그지없었지요. 이렇게 비통할 수가. 한 번은 제 연구실 복도에서 두 학생이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들은 적이 있어요. 그중 리사라는 학생이 나는 아이젠버그 교수 같은 융통성 없는 여자가 제일 싫어. 목소리가 꼭 녹슨 자전거 굴러가는 소리 같아. 수업할 때 말투는 완전 교육학 개론처럼 고리타분하다고. 그러자 앨리슨이라는 여학생이
어떤 남자가 그런 여자를 데려갔는지 진짜 모르겠다 라고 조롱하듯 말하더군요. 리사는 남편분은 정말 좋은 교수님이셔. 우리 오빠가 그분 수업을 들은 적이 있거든. 아, 정말 너무 아깝지 뭐야 라고 대꾸했어요. 사실 두 학생이 절 평가한 내용은 제 생각과 거의 비슷해요. 언젠가 인도 코끼리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인도에서는 작은 코끼리들을 말뚝에 묶어둔대요. 코끼리는 몇 번이나 도망치려고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코끼리는 스스로 도망치는 걸 포기하고 주변에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그곳에 얌전히 있게 된대요. 코끼리가 자라면 키도 크고 몸집도 커지게 되니 그 작은 말뚝 같은 건 코로 살짝만 당겨도 바로 뽑힐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온순하게 있는 거죠. 도망치거나 말뚝을 뽑을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요. 왜 그럴까요? 그건 코끼리가 이미 도망치는 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래요. 자그마한 말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대한 코끼리를 평생 제압한 것이죠. 제 인생도 그 코끼리의 삶과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제 어머니는 바람 앞의 촛불처럼 노쇠해지셔서 귀도 먹고 눈도 멀었어요. 백내장 때문에 두 눈은 흐리멍텅하고 기억력도 아주 나빠지셨죠. 그렇지만 아직도 저는 어머니를 뵐 때마다 그 멸시하는 듯한 눈초리가 떠오르고 그것이 저를 제압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두려워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겁에 질리게 하는 눈초리와 그림자에 익숙해져서 그런가 봐요. 저는 곧 죽게 될 거예요. 86이 된 어머니보다 더 빠르네요. 저는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어머니가 제게 가한 무형의 정신적인 질곡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물론 어머니의 말을 충실히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과연 지금의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저는 그동안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가능성, 다른 인생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죠. 너는 그동안 뭐가 가장 하고 싶었니?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해본 적이 있든 없든 간에 그게 도대체 뭐였니? 어제 오후에는 병원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무작정 컬럼비아 대학교 맞은편에 있는 리버사이드 공원을 거닐었어요. 마음이 정말 혼란스러웠는데 겉으로 봐서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놀이터의 모래밭에 멈춰 섰죠. 놀이터에는 4-5살 난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몸과 얼굴에는 온통 모래투성이었죠. 젊은 부모들은 한쪽 의자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고요. 꼬마들 중에 어떤 아이는 있는 힘껏 모래를 파고 어떤 아이는 모래에 물을 부은 다음 플라스틱 통에 채워넣고 쏟기를 반복했어요. 또 어떤 아이는 성을 쌓거나 도랑을 파고 제정신이 아닌 듯 더 이상 발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불현듯 제 인생에서 뭐가 빠져 있었는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고 시도해 본 적도 없었던 일이 무엇인지 찾아낸 거죠. 놀랍게도 제 마음에서 외쳐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도 저 아이들처럼 진흙을 손바닥에 묻히고 모래를 쌓고 그것을 다시 부수고 싶어. 다른 사람에게 물을 뿌리고 아무 망설임 없이 물건을 부수고 종이를 찢고 통쾌하게
욕을 하고 온갖 장난을 치고 그러다가 코미디언처럼 이를 훤히 드러내며 깔깔깔 시원하게 웃고 싶어. 저는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요. 제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떠올리면 모두 엄격한 어머니의 감시 속에서 공부만 하며 지낸 기억뿐이에요. 제 어머니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놀기를 좋아하는 애들은 분명 공부를 못하고 장래도 밝지 않을 거라고 누누이 얘기하셨죠. 제 부모님은 모두 혈통 있는 집안의 유대인이셔서 일반 유대인 가정보다 더욱 엄격하게 가정교육을 하셨어요. 제 어머니는 평생 조부모님이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어떻게 죽어가는지 수없이 말씀하셨죠. 특히 저 혼자 있을 때 끔찍하고 섬뜩한 얘기를 자세히도 하셔서 더욱 소름이 끼쳤던 기억이 나요. 어머니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지옥 같은 가스실에서 발버둥 치다가 질식하고 흉물스럽게 죽어가는 사람이 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저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거의 숨도 못 쉬고 소리조차 내지 못했는데 어머니는 왜 그렇게까지 저를 놀라게 하고 달래주지도 않은 뒤 곧바로 자리를 떠나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렇게 어머니가 자리를 뜨면 저는 정원 한편에 오래된 물건을 쌓아둔 창고로 미친 듯이 달려가 문을 꼭 닫고 입을 가린 채 한바탕 울었어요. 나중에 제가 좀 더 크고 나서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치를 증오하는 마음이 나를 더 가혹하고 엄격하게 교육하는 것으로 변한 게 아닐까. 어머니는 마치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두렵고 절망적인 경험을 해야만 어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런 협박과 중압감 속에서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려 노력했었죠. 언제나 최고의 학업 성적을 유지했고 거저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확실히 성공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행복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더군요. 저는 인도 코끼리처럼 아주 어렸을 때 이런저런 소망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모두 어머니의 매서운 눈초리에 가로막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어머니의 눈초리는 제게 인도 코끼리의 인생에 박힌 그 자그마한 말뚝 같은 거였어요. 만약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저는 평생 살 떨리게 했던 어머니의 그 날카로운 눈빛에 반항해 볼 거예요. 늘 불만이 가득한 눈빛, 공포를 심어주었던 수많은 이야기에 대해 그만하세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그 대가와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요. 제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뭘 싫어하는지, 왜 분노하는지 알아낼 거예요. 화를 내고 기뻐하는 법도 배우고요. 무엇보다 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스스로 억압한다거나 조건 없이 타협하는 일 따위는 절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이상하죠. 어린아이처럼 모래 장난하는 즐거움을 누려보는 게 죽기 전 소원이라니요. 모든 소원을 다 제치고 말이죠. 하지만 이건 정말로 제가 가장 원하는 소원이랍니다. 제가 과연 모래를 가지고 놀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죽기 전에 이 소원을 말하고 나니 영원히 제 인생에 박혀 있을 것만 같았던 그 말뚝이 뽑힌 것 같아요. 너무 늦었지만 용기 내길 잘한 것 같군요.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렸었는데 이제 곧 편안한 곳으로 가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신인을 잃은 집배원의 러브레터. 인간의 마음속에는 전부 악마가 한 명씩은 살아 있다고 하오. 젊은 시절
나는 인생에서 딱 한 번 짝사랑했던 여인과 그녀의 애인에게 참을 수 없는 질투심을 느껴 아름답고 고귀한 그녀의 행복을 망가뜨리고 그녀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소. 하지만 지금까지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려. 나는 이 비밀을 절대 죽어서까지 가져가고 싶지 않소. 만약 짊어지고 간다면 아마 저 세상에 가서도 편안할 날이 없을 것이오. 그녀를 처음 만난 건 내가 26이었을 때라오. 그때 난 맨하튼 로어 이스트 사이드의 한 우체국에서 집배원 일을 하고 있었어. 내가 우편물과 신문 배달을 담당하던 곳은 부촌 지역이었는데 그중 한 군데가 변호사 콜린슨 씨의 집이었어. 그의 가족은 제2차 세계대전 전에 지어진 작고 오래된 2층짜리 갈색 벽돌집에 살고 있었다오. 한 번은 편지를 배달하러 가는 길에 그 집 식구들이 외출한 것을 우연히 보았는데 그때 콜린스 씨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딸인 아름다운 그녀를 처음 보게 됐지. 그 집 식구들은 한눈에 봐도 매우 교양 있는 사람들 같았어. 콜린스 씨의 딸은 연한 갈색 머리와 짙푸른 눈망울을 지닌 젊고 예쁜 아가씨였어. 그녀는 밝은 오렌지색 긴 치마를 즐겨 입었었지. 이 일을 시작한 지 한 반년 정도 지났을까. 내 자전거가 그녀의 집 앞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집 앞 계단 위에 앉아 내가 오는지 안 오는지 두리번거리고 있었어. 물론 그녀가 기다린 것은 그녀에게 가져다 줄 편지이지 내가 아니란 것도 나도 잘 알고 있었다오. 그녀의 애타는 눈빛은 저 먼 곳에 떨어져 있는 내 모든 신경을 건드리는 것만 같았소. 그녀가 그렇게 기다리던 편지는 중국에서 건너온 것이었는데 그녀의 손에 기이하게 생긴 중국 우표가 붙은 편지를 건너줄 때마다 그녀는 흥분한 목소리로 연거푸 내게 감사 인사를 했소. 그리고 이상하게 쓰인 한자를 자세히 살펴보고는 불이 나게 집으로 뛰어들어가더군. 우체국 소인을 보면 그 편지는 중국에서 오는데 보통 3, 4주가 걸리는데 일주일에 한두 통이 왔어. 편지 봉투에는 늘 올리비아 콜린스 아가씨라고 쓰여 있었고 서명한 사람은 무크인데 성만 있을 뿐 이름은 없었어. 어찌되었든 나는 한동안 그녀의 기대에 찬 눈빛과 내게 편지를 받는 순간 행복이 흘러넘치는 그녀의 표정을 즐기곤 했지. 그 순간만은 마치 내가 하느님을 대신해 인간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사자라도 된 것 마냥 도취되었어.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러한 마음이 점점 참을 수 없는 질투심으로 변하더군. 마음이 아릴 정도였다오. 그래서 그 후로는 올리비아의 애틋하고 간절한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실은 그녀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상상하기 시작했지. 하지만 편지를 받아든 그녀가 미소 짓는 걸 보면 다시 질투심에 불타올랐다오. 그 당시만 해도 나는 20대에 피 끓는 사내였으니까 말이오. 나는 키가 162cm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눈은 몰렸고 코도 엄청 긴 그야말로 못생긴 남자지. 그래서 내가 좋다고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여인은 거의 없었다오. 그러니 올리비아와도 가능성이 있을 리 만무하지 않겠소. 하늘과 땅이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어찌되었든 우리는 날마다 문 앞에서 만났고 나는 그때마다 청아하고 다정한 올리비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없었다오. 어쩔 도리도 없이 그 밝은 오렌지색 원피스를 입은 변호사집 딸을
미친 듯이 사랑하게 되었지. 비록 그 기대에 찬 눈빛이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걸 잘 알면서도 말이오. 하느님이 처음부터 인간의 이성을 완벽하게 만든 것은 아니지. 그것은 언제든 유리처럼 깨지기 쉽더군. 내가 임자 있는 올리비아를 사랑한 게 잘못이라면 그건 하느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오. 적어도 일부분은 말이오. 알고서 시작했다지만 그녀의 사랑을 얻을 수 없다는 절망감은 결국 이성을 잃게 만들더군. 나는 언제부터인가 올리비아 약혼자의 편지를 모두 가로채어 멋대로 뜯어보기 시작했다오. 그녀의 연인, 그러니까 데이비드 무크라는 젊은 청년은 당시 중국 윈난과 미얀마의 국경 지역에서 복역 중이었고 챗 놀트 장군이 이끄는 플라잉 타이거 부대에 숙련된 비행 조종사라고 하더군. 그는 편지에 매일 올리비아를 그리워하고 있으며 그녀의 사진을 자신의 비행기 조종석에 붙여놨다고 써놨어. 그래야 매력적으로 웃고 있는 그녀의 얼굴을 언제든 볼 수 있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말이오. 당신의 미소는 언제나 내가 일본 비행기의 공격을 피할 수 있도록 보호해줘. 너는 나의 수호신이야. 사랑해, 올리비아. 이런 말도 써가면서 말이지. 그 다음번에 온 편지에는 전쟁이 끝나기만 하면 돌아가자마자 올리비아와 결혼하겠다고 써 있었는데 흥분한 기색이 역력하더군. 그리고 반드시 아이를 많이 낳을 거라고도 했지. 여자아이들은 모두 올리비아처럼 예쁠 거라나. 콜린스 씨네 가족들은 자기들이 보낼 우편물이 있을 때마다 내가 가져갈 수 있도록 집 앞 우편함에 그것들을 넣어두었소. 덕분에 올리비아가 약혼자에게 보내는 편지도 가로챌 수 있었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무크는 자신이 쓴 편지에 올리비아가 왜 답장하지 않는지 묻기 시작했다오. 행여 그녀의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아니면 아픈 건지 물으면서 말이요. 이런 내용의 편지가 10대 통 오고 나서 그의 편지는 차츰 줄어들기 시작하더군. 편지 속 어투도 의심과 실망으로 가득했다오. 올리비아, 이제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않는 거니? 네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내 운명은 어떻게 될지 몰라. 오늘은 일본 비행기가 내 비행기 꼬리에 폭탄을 적중시켰는데 다행히 운 좋게 살아남았어. 내 편지를 못 받으니까 버틸 의욕도 사라지고 나는 점점 시들어가고 있어. 이젠 내가 왜 매일같이 비행을 해야 하는지도 모를 지경이야. 상황은 올리비아도 마찬가지였어. 약혼자의 편지를 받지 못해 점점 초조해하고 실망하는 그녀를 보니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했지만 나는 끝끝내 그녀에게 약혼자의 편지를 건네주지 않았소. 마치 내 몸에 악마가 들러붙은 것만 같았지. 시간이 지날수록 올리비아는 점점 더 헬쓱해지고 야위어 갔으며 문 앞에서 편지를 기다리는 일도 점차 줄어들었다오. 그녀는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났는데 예전에 애틋하고 간절함이 가득 담긴 눈빛은 어느새 절망과 우울, 무력함으로 바뀌었더군. 한 번은 올리비아의 이웃집에 편지를 배달하러 간 적이 있었소. 골동품상이었던 스톤 씨네 집이었는데 그 앞에서 직원 2명이 방금까지 집 밖에 나와 편지를 기다리다가 아무런 소득이 없이 들어가는 올리비아의 뒷모습을 보고는 소리를 낮추어 수군거리는 걸 엿듣게 되었지. 아이고, 딱해서 어째. 저 집딸이 글쎄 폐렴에 걸렸다지 뭐야. 근데 아무래도 나을 기미가 안 보인대.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한 명은 이렇게 덧붙이더군. 그게 아니라던데.
올리비아의 약혼자가 전쟁터에서 그만 전사했다지 뭐야. 그래서 그 충격을 못 이겨 병이 난 거라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만 눈앞이 깜깜해지고 말았소. 하늘이시여, 올리비아는 무크가 이미 죽었다고 믿는 것입니까? 그래서 연락이 끊긴 거라고요. 그렇다면 그 녀석은 올리비아가 변심했거나 무슨 일이 생겼다고 믿는 것입니까? 그들의 편지를 가로채면서 왜 거기까진 생각하지 못했는지. 하지만 너무 늦어버리고 말았다오. 왜냐하면 그에게서 더 이상 편지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요. 나는 그가 정말로 올리비아의 편지를 받지 못해서 죽기라도 했을까봐 가슴이 다 떨렸다오. 그 후에는 딱 한 번 올리비아를 본 적이 있어. 그때 그녀는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암담하고 절망적인 눈으로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신문 말고는 내가 빈손임을 알고 천천히 발길을 돌리더군. 그녀는 분명 딴 사람이 되어 있었어. 몸에는 힘이 하나도 없고 눈도 텅 빈 것이 예전에 그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지. 나는 감히 그녀의 눈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급히 그 자리를 떠났지. 그 모습을 봤으면 그때라도 멈췄어야 했는데 올리비아의 비통한 얼굴과 갈수록 수척해지는 모습을 보고도 나는 그 어리석은 질투심에 휩싸여 멈추질 못했다오. 결국 무크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까지 가로채고 말았지. 편지에는 무크가 이미 중상을 입었고 가능한 빨리 죽기를 바랄 뿐이라고 적혀 있었어. 나는 그 편지를 읽고서 처음으로 내가 진짜 악마가 아닐까 생각했다오. 그리고 올리비아는 더 이상 편지를 받으러 나오지 않았지.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묻는다면 잘 모르겠어. 가난하고 못생겼다는 자격지심 때문에 누구에게라도 화풀이를 하고 싶었던 건가? 아니면 여자친구도 희망도 없다는 사실을 비관하여 다른 사람의 행복마저 깨뜨리고 싶었던 건가?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오. 그러던 어느 날 편지를 배달하러 가는 길에 콜린스십 집안 문 앞에서 장례식 복장을 한 사람들을 보게 되었지. 그 장례식은 다름 아닌 올리비아의 장례식이었다오. 그녀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에게 부축을 받으며 하염없이 흐느끼다가 통곡하고 있었소. 얼마나 부모가 애지중지하는 딸이었겠소. 아마 그 부모의 삶의 전부였을 테지. 그제야 비로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또렷하게 알게 되었어. 그녀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저지른 건지 말이오. 나의 질투심이 불러일으킨 이 행동은 살인과 진비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소. 그래서 이번 생에서만큼은 어느 누구를 사랑할 자격도 없고 사랑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지. 나는 그녀에게 죄인이요. 속 좁고 염치도 모르는 그런 인간. 그때 나는 무크가 살아있을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오. 그녀의 장례식을 보고 나서 나는 곧바로 일을 그만두었소. 그런 다음 뉴욕에서 멀리 떨어진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여 여러 해 동안 정원사로 일하면서 살았지. 이 일을 하면 사람들과 별달리 왕래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 말이오. 내가 59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되어서야 다시 뉴욕으로 돌아왔소. 외동이라 남은 생은 부모님이 남겨주신 퀸즈에 있는 평범한 집에서 쭉 살았다오. 더 이상 맨하튼 동쪽에 있던 갈색 벽돌집을 보러 가지는 않았지. 그 후에는
늘 혼자였소. 내가 말하지 않았소. 얼굴도 못생긴 데다가 성격도 괴팍해서 나에게 관심을 줄 여자는 적은 게 아니라 아예 없었다고. 또 나도 그러기를 바라기도 했고, 최소한의 양심이랄까. 이번 생애에서 다시는 어떤 여자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소. 이제 나는 76이 되었소. 작년부터는 몸이 쇠약해지더니 벌써 병원에 2번이나 입원을 했지 뭐요. 아마 그리 오래지 않아 세상을 떠날 것 같소. 내가 이번 생애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뭔지 아시오? 나 같은 놈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두 사람과 그 집 식구들이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오. 이 죄스러움이 줄곧 나를 따라다니며 내 삶을 고독하게 만들었고, 내 영혼은 매일 후회로 갉아먹혔지. 여러 해 동안 속죄하는 마음으로 가장 힘든 일만 골라가며 했지만 이것으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오. 한참 부족할 테지. 우리의 마음에는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움직이는 저울이란 게 달려있다고 하오. 흔히 말하는 양심이란 것이지. 우리가 살면서 한 모든 행동은 이 양심이란 저울에 달려 기록되고 평가되고 흔적이 남는다고 하오. 만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면 설사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해도 결국 이 저울이 무게를 재어 그 행동이 양심에 어긋나는 것인지 아닌지 알려준다고 하더군. 그리고 그 어긋난 행동은 평생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남게 된다지. 나는 누군가를 사랑할 자격이 없어서 여태 쭉 혼자 살았어. 하지만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내 부모도 아무도 모르지. 아마 당신이 내 죄를 아는 첫 번째 사람이자 유일한 사람일 거요. 내가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어떻게 털어놓을 수 있었을 것 같소? 아마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리고 앞으로도 볼 일 없는 낯선 사람이라서 그럴 거요. 당신 말대로 나는 이제 무겁게 날 짓눌렀던 이 비밀을 이 세상에 남겨두려 하오. 나는 어차피 곧 죽을 테고 비밀은 이 생의 것이니 떠나기 전에 진심으로 이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받고 싶었어. 그래야 죽을 때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 부디 당신이 준 이 유일한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았길 바라오. 만약 이 세상에 다시 오게 된다면 그땐 그저 장미 한 송이로 태어나고 싶구려. 오직 사랑하는 이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만 살다 가고 싶소. 단 이틀만 살다가 시들어 죽더라도 말이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읽어드렸던 2편 중에서 저는 첫 번째 편지의 사연에 공감했습니다. 본인도 남편도 모두 교수고 아들, 딸 모두 자랑스럽게 장성해서 독립했는데 암에 걸린 걸 알게 되었다는 그녀는 그때 대체 이건 뭔가 싶은 해방감을 느꼈다고 했어요.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억압받았던 트라우마가 그녀 인생에 군림해왔다는 것을 알고 놀라게 되죠. 이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엄청난 비밀이라고 할 수 있나? 하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그저 단지 하나의 예였다고 봤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작고 큰 트라우마를 우리 가슴속에 쌓아두고 삽니다. 펼쳐보자면 이분 못지않은 사연 몇 개씩은 우리 갖고 있잖아요. 또 지나간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렇게 작고 큰 상처들이 모여 있었겠죠. 우리 마음 어딘가에. 이 인생이 마치 내 것 같기는 한데 내 것이 아니라고, 내 마음대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일평생 배워왔습니다. 사회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아무리 고통스럽고 의미 없는 시간을 지나갈 때에도 이를 악물고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기는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 대신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자작나무야, 수고 많았다. 이제 그만 애써도 된다. 내려놓거라. 그게 신이든 그게 의사 선생님이든. 저런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듣는다면 일단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쉴 것 같고요. 이렇게요. 제가 잘했는지 잘 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제가 이 세상에 와서 해야 될 숙제가 다 끝났습니까? 아이고, 참말로 고됐습니다. 피곤했고요. 무서웠습니다. 이제 다 놔두고 쉬고 싶어요. 얼른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 해방감, 자유로움, 더는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더는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편안함 같은 거요. 이런 말들이 엄청난 비밀은 아니지만 하긴 또 누군가한테 털어놓기는 또 사실 쉽지 않은 말이기도 하겠어요. 저만 해도 벌써 이 마지막 멘트를 몇 번씩 지웠다가 다시 녹음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나무님들께 했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늦는다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해야 할 말이 남아있다면 그 누군가에게라도 지금 하십시오. 무슨 이런 너무 개인적이고 맥락도 없는 하소연 같은 리뷰가 다 있답니까? 마지막 자작나무 생각편은 언제나 나의 친구 같은 큰 나무님들만 남아서 듣고 계실 테니까 괜찮다 생각할랍니다. 자,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또 좋은 책 가지고 금방 돌아올게요. 그동안 안녕히 계십시오.